비트코인, 뭐 암호화폐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20대 후반부터 금은 실물 투자를 했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네, 가난 아빠 그 책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 맞아요. 그분 책을 예전에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좀 많이 맞아요. 즐겨봤었거든요. 금은사라고 금은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특히 그래서 제가 은도 막 10kg 이상 현물 막 무겁게 진짜요? 막, 네, 금도 좀 사서 모으고 막 골드바 이런 거? 네. 실제로 제가 진짜 찐이시네요. 급여를 타면은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제가 사실은 지금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근본적으로 달러 화폐 시스템, 명목 화폐 시스템의 뭐 종말에 관해서 근본적으로 다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는 공통된 의견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 20대 와. 후반부터 계속 생각을 했었던 거죠, 사실은. 와. 네.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마음 아픈 그런 게 있는데 금은 현물 투자를 계속 하는데 10년 동안 이 수익률이 되게 저조한 거예요. 파동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금은 투자를 하고 달러의 종말에 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지금 현재 코빗이라는 거래소 있죠. 와. 한국 최초의 거래소. 그거를 발견했는데 이게 비트코인이 뭐지? 하고 이제 발견했다가 밑으로 쭉 이제 웹사이트 제일 밑에 칸을 보니까 거기 소프트뱅크 벤처스랑 SK CNC라는 그 마크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투자를 한 거군요. 그래서 그거를 2016년도에 발견했어요. 비트 와. 쪽을. 그래서 이거 뭐지? 이거 그냥 뭐 단순하게 있다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대기업이 이렇게 관심 가질 정도면 뭔가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금은 투자 했던 거를 전부 다 이제 매도를 하고 진짜요? 네, 10년 동안 모았던 어떤 그런 거를 전부 다 그냥 매도를 하고 종로 가서 매도를 했거든요, 직접. 야. 매도를 하고 바로 가상자산에 그냥 몰빵을 했죠. 저도 이제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은 그때는 그래도 막 사기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진짜 네.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오늘 저 깜짝 놀랐는데 뉴스에 국민연금이 코인베이스 네, 주식 샀다는 거 네, 맞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최초의 가상 자산 네, 그 네. 거래소 관련된 그 기업에다가 주식회사에다 투자를 한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는 사기다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쵸. 그때도 그런 게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어. 그때는 해킹이라든가 뭐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거래소에서 뭐 사라지는 코인이라든가 아니면은 급등락을 반복하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 그런 뉴스를 통해서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가격의 변동이. 변동이. 제가 2015년도 말에 그때까지 이제 직장 생활을 좀 이렇게 집중해서 많이 했었는데 네. 그때 제가 장난으로 그때 80만 원인가 60만 원인가를 투자해서 비트코인을 샀었거든요. 네. 사실은 그때 네. 그때 가격이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때가 개당 50만 원인가 30만 뭐 하여튼 30-40만 원이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지금 근데 5천만 원인데. 네, 아니 근데 그러고 나서 네. 2016년 초반까지 보니까 그게 반토막이 난 거예요. 오, 50에서요? 네, 아니 처음 가격에서 투자하는 가격에서 아. 개당. 그래서 한두 달이 지나니까 또 그 가격이 됐는데 또 거기서 한 달이 지나니까 원래 가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이제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가격의 그러니까 더욱이나 지금은 뭐 나스닥이니 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든가 뭐 EDXM이라든가 뭐 월가의 뭐 금융 맞아요. 어떤 그 세력들이 이렇게 뭐 투자한다느니 뭐 코인베이스라든가 뭐 채굴 기업들이 미국의 맞아요. 나스닥에 상장하고 막 이런 명확성이 밑그림이 배경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서 가격이 조금 등락이 있더라도 믿을 수 있는 확신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매체 미디어 자체가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요. 뭐. 지금은 엄청 많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DCG 산하에 있는 이제 코인데스크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코인 텔레그래프라는 거 이거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 네. 전 세계에서. 그렇구나. 네. 근데 그래서 가격이 반토막 났던 게 다시 올라가니까 조금 올라가니까 제가 그때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올라가니까 겁이 많았었고 명확성이 없으니까 팔았어요. 바로 팔았죠. 네. 바로 팔았었고 네. 그리고 나서 한 2달 정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다가
금은을 계속 관찰을 했을 거 아니에요. 팔았다, 그러니까 샀다가 팔아도 어쨌건. 그렇죠. 그리고 나서 결정을 내렸죠. 금은 이거 더 이상 투자하면 안 되겠다. 로버트 기요사키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명목 화폐 위기는 오긴 하겠지만 금은은 아닌 것 같다. 차라리 디지털 골드라고 얘기하는 이거를 차라리 준비하자. 이거로 그냥 전체를 다 옮기자라는 결단을 내렸죠. 그러면 지금 보실 때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다 갈아타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금은보다는 뛰어난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100% 확실하다고 100% 생각해요. 확실하다고 보시는 거죠. 왜냐면 금은 같은 경우는 막 그것도 말이 되게 많아요. 어떤 분들은 막 은 실물을 모아야 된다. 그래 은이 뭐 1000배가 폭등할 거다, 100배가 폭등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지금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코인들은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제 개념 자체가 개인 지갑에 넣으면은 그거를 탈세할 수 있다.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그냥 정부의 감시하가 아니라 감시를 벗어나서 이거를 뭐 공유할 수 있다, 뭐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어느 순간 이게 된 거죠. 탈중앙화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트래블룰이라는 어떤 그 공조돼 있는 전 세계 네. 모든 중앙 정부의 그게 들어가야만 여기서 조세 제도를 그 중앙 정부가 원하는 대로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그 단계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 맞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근데 디지털 관련한 여러 가지 코인들은 사실 그 범주 안에 감시와 어떤 그 통제 범위 안에 들어가서 조세를 취할 수가 있는데 금은 실물은 말 그대로 실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특정 장소에서 약속을 잡고 물리적인 거를 거래를 하면 거기서 탈세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바라봤을 때 그거를 만약에 자산으로 올려놨다. 비트코인과 비등하게 인플레이션 비율에 따라서 그러면 거기서 세금을 뭐 중앙정부에서 원하는 만큼 똑같이 취하지 못할 수 있지. 탈세와 탈법이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고 표면적으로는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거로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거대 금융사들이 의도적으로 뭐 ETF라든가 뭐 선물 시장에서 눌러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진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 오히려 네. 그 지하 경제, 세금을 벗어난 곳에서의 그 경제를 더 확대시킬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네.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이거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는 이제 블록체인 안에서 다 어느 정도 추적이 되는 거니까. 추적도 되고 개인 지갑도 하다못해 누군가와 거래를 하려고 꽂으면 일단 그거는 다 들어가는 거고 내가 만약에 거래를 했으면 그걸 아마 제가 알기에는 국세청에서 아마 끝까지 추적이 들어갈 거예요. 야, 이거는 되게 새로운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생각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뭐 캐시리스 소사이어티니 하면서 카드 결제율이 되게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갑에 현금을 거의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뭐 주차 결제라든가 뭐 이거 뭐 해서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몇 개 한 요 정도 외에는 거의 카드 결제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이 선진 금융이 있는 선진국들 같은 경우도 이 현금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면 사실 시장 같은데 시장 상인들만 좋은 거지 사실 그 거래에서도 취할 수 있잖아요. 세금을.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 세금 포탈이거든요. 사실 현금 맞아요. 거래는. 네. 그런 차원에서도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거 금은은 채굴도 되잖아요. 양도 늘어날 수 있잖아요. 네네. 그죠. 네. 막 광산 같은 데서. 네. 그래서 이게 금은보다 더 뛰어난 이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암호화폐, 알트코인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세금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코인을 투자해서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레거시 금융이나 어떤 그 중앙 정부에서 이거를 포용해서 이렇게 끌어안는 거는 사실은 비하인드에는 조세 어떤 그런 게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떠나서 그러니까 뭐 개인들이 이제 움직이는 것보다는 전통 금융 기관들이 그러니까 앞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들이 더 앞장서서 생태계를 구현하고 있는 게 아닐까. 네, 실제로. 그리고 막 JP 모건 이런 데는 막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니라고 그거는 2016년부터 계속 그랬어요. 그 얘기는 계속 그랬어요. 네. 근데 코인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뉴스를 원래 다 100% 안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세계적인 기관들도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가요? 저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어. 저는 원래 의심이 좀 많거든요. 원래 의심도 많고 물음표를 사소한 이슈거리 하나하나마다 다 던지는 스타일이라서 그게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그거를 계속 흐름을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 아, 이 뉴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거짓말이구나. 이거는 진짜구나. 이게 구분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위믹스 대표적인 거 위믹스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막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었을 때 네. 그때 뭐 많은 분들이 되게 안 좋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안 좋게 그때서부터도 안 좋게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코어가 중심이 되게 단단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코인은 반드시 한국에서 상장 폐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상장 폐지 되겠지만 반드시 돌아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네. 그래서 제 채널에서도 많이 좀 언급을 그때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그냥 막 대놓고 얘기를 하죠. 어느 정도 이제 2개의 거래소에 상장이 일단 됐기 때문에 됐잖아요. 또 진짜 실제로. 계속 가격도 많이. 근데 저는 앞으로도 상장이 계속해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국내 시장 거래소에서 폐지가 되더라도 네. 다른 또 해외에도 많으니까 네, 거기서 네. 또 상장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또 거기서 거래가 되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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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니까 뼈대만 튼튼한. 이거는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음. 그건 뭐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건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어느 순간 진짜 허접한 거래소까지 이제 넘어갔다가 괜찮은 거래소로 어느 순간 해외 거래소 중에 괜찮은 거래소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서 상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눈치를 챘죠. 아, 이거 다시 오겠구나.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 뭐 알트코인은 그 진짜 막 안 좋게 보시는 분들, 뭐 비트가 사실 인식이 아직도 그런 면이 있으니까 알트는 더 그럴 텐데.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네. 그 되게 그래도 그 알트 중에서 대장 알트들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비트랑. 네. 뭐 그런 거는 다 이유가 그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비트코인은 그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수익률이나 이렇게 차트를 그래프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을 되게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그 가격에 관한 믿음이 코인 정체성에 관한 믿음으로 이게 동결화된 거고 이게 커플링화된 거고 알트코인은 사실 대표적인 게 이제 XRP겠지만 XRP는 5년 동안 거의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XRP를 대표로 해서 뭐 이오스라든가 막 이렇게 한국 시장에서 상폐됐던 여러 개의 코인들이 있어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 그런 코인들이 실질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상폐됐지만 일은 하고 생태계 구성은 지속적으로 했던 거죠. 뉴스에 내보내진 않았지만.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 시점이 상승장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명확한 게 뭐냐면 그런 알트코인사들이 호재거리 뉴스와 명확한 기사를 지금 하나 둘씩 내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 얘기는 그런 코인들이 사라지거나 도망간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을 준비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비트코인 ETF의 시점과 그 알트코인사들이 숨겨놨던 호재거리를 지금 서서히 던지고 있는데 이게 또 같이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대한 상승장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따로 동떨어지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군요. 네. 그것도 되게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와, 그러면 지금은 사야 될 시기네요. 여유가 있으면. 저는 근데 여유가 있으면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믿음이 있고 공부 그 특정 코인에 관한 어떤 그 확실한 분석이나 그런 근본적으로 어떤 그 논리가 서신 분들은 투자를 하는데 아니신 분들은 누구 얘기 듣고 묻지마 투자를 한다거나 특히나 이제 대출 받아서 투자하시는 건 저는 절대 비추예요. 그 변동성 때문에 그러시죠. 네,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확신이 있으시다 이러면 투자를 저는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해주신 그 화폐, 뭐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본질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뭔가 생존하려면 제가 생존이라는 어떤 그 단어를 꺼낸 이유가 생존하기 위해서 코인 투자해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게 있어요. 아까 제가 기상이변 말씀드렸잖아요. 기상이변 뭐 라니냐, 엘니뇨 막 이런 얘기들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돌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세계 곡물 수확량은 지속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네, 실제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구나. 실제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저는 긍정적으로 2024년, 2025년, 2026년 쭉 2030년까지 가면서
풍년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곡물 수확량이 감소하면서 에그플레이션이 도래하고 네. 화석연료 지금 막 이런 오페크 플러스가 꽉 잡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쟁이 만약에 향후에 뭐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뭐 이것과 유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 없지만 만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만약에 휴전협정에 일시적으로 들어간다면 크루드 오일부터 이제 떨어지면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은 하락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프레임에서는 저는 화석연료가 되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두 가지 요소가 화석연료의 지속적인 상승과 그리고 만약에 곡물, 국제 곡물이나 뭐 여러 가지 자원들 있잖아요. 국제 에너지 뭐 자원을 비롯해서 지하 자원 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복합적으로 모든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다만 2024년에서 2025년 어느 순간까지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고 그 이후 시점 어느 시점부터는 지속적으로 아마 인플레이션이 특정 사건으로 인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워런 버핏도 막 정유사 사더라고요. 요즘에 보면은. 그래서 크루드 오일이 떨어지는데 왜 워렌 버핏은 왜 천연가스 저장 그죠 맞죠? 그거랑 왜 사? 네 오일 관련해서 이제 막 투자를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다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은 한두 달 그림을 보지만 그런 분들은 못해도 막 맞아요. 몇 년, 10년 막 이렇게 프레임을 길게 보거든요. 근데 저도 약간 뭐 그런 분들하고 변들지는 못하지만 약간 좀 그런 생각을 좀 하는 편이라서. 근데 그게 있을 때 그 코인 말고 네. 생존을 위한 코인 말고 그거 생존을 위한 뭐 부동산, 주식, 뭐 채권 이런 걸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잘하시네요. 이게 싹 어긋날 것 같으니까 역시 아닙니다.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현물 경제는 그러니까 공통된 게 전 세계 문제가 이제 특정 몇몇 개 국가 빼고는 고령화 단계가 급속하게 2027년부터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해요. 근데 인구가 감소한다는 의미는 현물 경제의 모든 현물 경제의 패러다임의 축소와도 연결돼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네. 생산이 있으면 그에 걸맞는 소비가 똑같이 이루어져야 이 메커니즘이 형성돼서 거기서 세금도 똑같은 거를 2023년에 뽑았던 거를 2024년에도 뽑아내고 2025년에도 뽑아낼 수 있는데 아니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유치원 선생님들은 지속적으로 어디 가서 일을 할 거며 초등학생들도 보면은 저 어릴 때만 해도 한 반에 50 몇 명이었거든요. 그렇죠. 저보다 연세 더 있으신 분들은 그때는 60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뭐 야간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뭐 10 몇 명? 뭐 20명? 맞아요. 뭐 거기다가 제가 보니까 서울 시내는 공립 유치원에서 선생님 자체를 뽑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의미는 사실 이 현물 경제의 축소가 이미 사실은 시작된 거죠. 그러면 현물 경제가 축소한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에 현물 경제하고 관련돼 있는 모든 산업들 있잖아요. 거기도 매출액이 줄어들겠죠. 고용도 줄어들고. 네. 저는 이제 그거를 보는 거죠, 사실은. 네. 그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수용화해서 그거를 가상현실하고 이제 맞물리게 하고 거기서 이제 오히려 세금을 위해서 이거를 범핑 시키는 거죠. 이 거품을 여기서 이제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현물 경제의 어떤 그 물리적인 세상의 축소, 그러니까 인구 감소로 물리적인 세상의 축소가 이제 가상현실, 메타버스 쪽으로 큰 에너지가 이동하고 있는 현재 시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서 더 먹을 게 많고 부동산이나 주식은 앞으로 몇몇 개 4차 산업 관련한 테슬라라든가 뭐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몇몇 개 주식 빼고는 대부분의 현물 경제하고 예를 들어서 인구가 감소하면 코카콜라라든가 햄버거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모든 것들 우리가 생활할 옷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판매량이 감소하면 주식의 성장률도 하락할 수밖에 없고 고용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세금 세금도 더 이상 뽑아내지를 못하고 네. 그게 다 저는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야, 이것도 되게 인사이트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물리적 세상하고 가상자산 세상이 있는데 가상 세계가 점점 커지는 거니까 파이가. 그렇죠.
그 올해 2023년 1월부터 이렇게 봤을 때 진짜 그 비트코인만 좀 봤을 때 비트코인의 그 수익률이 다른 자산을 진짜 압도하잖아요. 네네.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큰 맥락하고 좀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서서히 불을 지피고 있는 단계? 어, 네. 금융 자본가들이 어, 약간 우연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안 한다. 네. 그런 큰 그 저변에 그 엄청난 그게 있는 거네요. 네. 백그라운드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가운데서 이 가격이 이렇게 현상적으로 보이는 거라고. 네. 야, 그렇군요. 그럼 좀 대놓고 한번 여쭤볼게요.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대장주 네네. 같은 격이 있으니까 비트코인 가격 지금 이제 5천만 원이더라고요, 지금. 네. 와, 아까 50만 원일 때 얘기 아까 해주셨는데 거기 벌써 100배 오른 거잖아요. 네. 지금부터는 좀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 보세요? 저는 근데 네. 보통 다 음. 투자에서 좀 약간 좀 어. 망하거나 실망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좀 우리 대중들을 좀 약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네. 막 어느 날 보면 뉴스나 다큐멘터리에 어떤 사람은 뭐 코인 투자에서 뭐 페라리를 탔다, 뭐 롤스로이스를 탔다, 그 인식이 되게 강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 코인을 투자를 해서 이 코인을 추적하고 이 코인사가 뭐를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수익률은 이렇게 같이 동화돼서 움직일 거라기보다는 그냥 나는 한방. 네. 나는 한방이라는 그 이미지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게 아닐까. 그래서 한방이 안 이루어지고 오히려 떨어지면 거기서 바로 그냥 손절을 해버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은. 근데 더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좀 진짜 제도권 수용의 기로에 있지 않나. 제가 뉴스를 보니까 나스닥이나 아니면 뭐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 회사가 어저께 나온 기사인데 거기가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라고 하거든요.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산하에 뉴욕 증권거래소가 있고 ERXX CBOE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벡트 거래소라는 거를 만들었거든요. 그 네. 벡트 거래소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스타벅스가 같이 공조해서 이거를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데들이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특정 코인들을 우리가 여기서 커스터디 서비스를 진행할 거야. 커스터디 서비스는 그 코인을 그 플랫폼에 맡기면 거기서 이자를 주는 거거든요. 야. 그렇게까지 지금 현재 주식 시장에 그러니까 좀 약간 두 축인 나스닥은 이미 오래전부터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의 모회사가 DCG고 DCG의 50% 정도를 투자한 데가 거기거든요. 이제 그 나스닥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다 우리들한테 공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믿는 거죠. 하도 이게 이런 정보들이 쌓여 있으니까 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저는 그거는 그냥 큰 축의 프레임에서는 그 중앙 정부가 세금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선 코인 가격은 반드시 올라간다라는 게 제 중심축이라서 그러면은 세금 많이 가져가려면 많이 올려놓겠네. 그럼 흔들어봐.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중심축이 진짜 중요한 게 그 주식 같은 경우도 보면 테슬라나 아마존이 2000년 초부터 보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근데 그거 조금만 오르면 팔고 네. 그거 버티질 못하잖아요. 못하죠. 근데 이런 중심축, 뭐 세금이라는 중심축 아니면 그런 인프라가 퍼지는 정도의 그런 걸 갖고 계시면 진짜 뭐 떨어져도 뭐 그렇게 하고 더 사고 오히려. 저는 오히려 이런 제가 아까 역발상으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한 지금 김범수 의장이 아마 불려갔을 거예요. 소환돼서. 맞아요. 그러니까 안 갔다가 이번에 소환돼서 불려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에 이제 지금서부터 한 달 전인가 몇 주 전에 그때 37,500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악재 기사 엄청나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때 손절할까 고민하셨던 분들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근데 그때가 사실은 딱 샀어요. 정확히 사야 될 시점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코인 시장에서도 적용이 돼요. 제가 보니까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사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얼마까지 올라갈 거라고 하세요? 네. 가격은 네. 이게 기간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은 뭐 기간 좋습니다. 저는 2030년 까지. 저는 100억. 비트코인이요? 네. 1비트코인이? 네. 진짜요? 네. 와,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거를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의
10억 원의 가치와 과거 지금서부터 10년 전에 10억 원의 가치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서부터 인플레이션율은 만약에 지속적으로 더 많이 올라간다면 그렇구나. 2030년에 100억 원은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100억 원의 가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를 전제를 해야 돼요. 그러네. 네. 와,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코인 투자를 생존하고 이제 엮는 이유가 사실은 그래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만약에 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라니뇨 엘니냐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만약에 곡물 수확량이 감소한다? 그러면은 칼국수 하나에 얼마일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여기서 먹었는데 12,000원인가 하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한 1년 있다가 아니면 3년 있다가 칼국수 하나에 얼마 정도 할까요? 그러니까 높아지겠죠. 네. 치킨 한 마리 시키면은 지금 뭐 2만 얼마?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3년 후에 얼마가 될까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과히 그 가격이 그렇게 많이 높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와, 깜짝 놀랐어요. 무섭죠. 근데 아니 그냥 100억이라고 하면은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사실 저는 그렇게 높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준비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하이퍼 인플레이션화에서 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인간의 가치는 점점 하락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자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차원에서 과연 어디서 100%는 근데 저는 100억의 가치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 정도 가면은 한 50억 가치밖에 안 되지 않을까. 50억 가치도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무서운 거죠. 초인플레. 네.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과거에는 화폐 시스템이 그냥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화폐 개혁을 했어요. 명목 화폐도. 그러면서 공 하나를 붙이고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화폐 시스템 자체를 그냥 연장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차원이죠. 와. 네. 지금 그리고 연준도 뭐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금리에 막 목매 있잖아요. 금리 동결한다, 금리 인하한다 하면서 그것도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금리 동결 구간이 상당히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도 부채가 목구멍 끝까지 차 있는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을 내리기 위해서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과연 인플레이션이 내려갈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 기준에서 봤을 땐. 오히려 금리를 건드리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내릴 수 있는 주요 트리거 포인트는 전쟁의 두 가지 전쟁이 있잖아요. 하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어떤 그 지역적인 전쟁. 하나는 지금 2년까지 종식되지 않은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전쟁. 이걸로 인해서 국제 곡물가와 국제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향후에 종전 협상이나 종전 발표가 난다면 연준에서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아마 인플레이션은 전체적으로 유가부터 해가지고 쭉 떨어질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기가 15일 날부터 미중 정상회담이 들어갔어요. 근데 미중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가 아마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그들이 이제 가장 중요시하고 우선시하는 게 그 전쟁의 휴전에 관해서 사실 얘기를 아마 결정이 나지 않을까. 그게 아마 이번 주 주말 정도 될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번에 상승장이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이거 엄청 비밀인데.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도권 수용이 100% 완전히 되지 않은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어느 순간 초창기에는 막 버블이 엄청 껴있고 제도권 수용되기 전에는 막 급등락이 있었겠지만 자산시장으로서 현대화되면서 그게 자리를 잡으면서 급등락이 그렇게 많이 심하지 않게 되잖아요. 어느 정도 되면 자리를 잡아가잖아요. 비트코인도 계속 올라간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사이클이 있는데 이번 사이클이 지나서 조금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냥 주식시장 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성숙시장 같은 느낌으로. 네, 그냥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10배, 뭐 100배를 바라보고 코인 투자를 하지만 사실은 일정 순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냥 이게 주식시장 같이 돼버리는 거죠. 주식시장이 대형주처럼. 실제로 그들이 주식시장에 이 코인들을 하다못해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개 뭐 괜찮은 검증된 알트코인들을 이렇게 수용하기 위해서 러셀 지수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 러셀 지수의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섹터당 이게 5개의 섹터를 해서 섹터당 10개씩 해서 아마 50개의
코인을 선별을 해서 제가 알기로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오. 그런 코인들을 필두로 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ETF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코인들도 개별적으로 ETF가 앞으로 나올 거다. 예, 분명히 나올 거고, 그리고 막 이렇게 섹터별로 어. 통화다 아니면 뭐 스마트 컨트랙이다 야. 해가지고 섹터별로 또 ETF를 따로 또 출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음. 이 그 업비트 창에 보면은 업비트도 그게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의 섹터가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 네. 미리 인덱스를 추종해서 기록을 남기는 거죠. 나중에 그렇군요. 파생 상품화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 들었을 때는 이제 그거 변동성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작아지죠. 주식의 대형주처럼 그렇죠. 중소형주였다가 네. 테슬라도 처음에 폭발적으로 크다가 그렇죠. 그러면 비트코인 근데 그래도 비트코인 100억까지는 100억도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면 한 10억 정도 갔을 때 그런 성숙 상태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100억까지 가서 온다는 건가요? 그러면 찰리 브라운 100억까지가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걸 딱 말씀드릴게요. 네. 100억까지 간다고 해도 실질적인 가치는 30억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미래로 제가 가서 치킨 한 마리에 지금 2만 얼마인데 2030년에 가면 아마 분명히 지금보다는 한 5만 원 될 수도 네. 있죠. 뭐 6만 원. 5만 원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가치도 네. 폭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장기적인 가격을 전망을 좀 여쭤봤는데 이제 내년에 또 반감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많은 분들이 반감기 이후로 한 6개월, 1년은 되게 또 가격이 좀 오른다고 막 이렇게 보는 전문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조금 단기적으로 봐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는 건 한 2024년 말 2025년을 좀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년 1월까지는 뭐 말씀해 주신 그 블랙록 자산운용 그런 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네. 그럼 가격 그때까지는 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좀 전망하세요? 그냥 진짜 가볍게. 네,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네. 네. 글쎄요. 재미로, 정고점은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 그밖에 안 돼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정고점은 못 가겠지만 이게 있어요. 이것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는 다 그 생각을 하잖아요.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 그때서부터 폭발할 거야. 그렇죠. 반감기가 시작되면 반감기가 넘어가면 50%의 채굴률이 하락하니까 그때서부터는 가격이 폭등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두 번의 반감기를 지났거든요. 2016년과 2020년. 네.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반감기가 딱 지나도 아무 일도 없어요. 오히려. 이것도 여기서 이제 대중들 뒤통수를 치는 건데 반감기가 딱 되면은 사람들이 잠을 안 자요. 반감기 초를 재면서 처음에 밤잠을 안 자요. 이거 폭등하겠지. 나는 팔아야지 하고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반감기가 지났는데 가격이 안 올라요.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가격이 오히려 슬금슬금 떨어져. 슬금슬금 떨어지는데 이게 한 2달 정도, 한 달 반, 2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제가 그랬잖아요. 성격 급한 분들이 더 많다. 보통 개인들,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반감기 때문에 나는 뭐 ETF 때문에 투자를 했는데 그 결과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2달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올라가요. 수면 부족에 시달리다 포기하는 건가요? 네, 그 분들이 시장에서 떠나면 그때서부터 가격이 올라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게 맞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 전인 지금 막 기대감이 있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가 더 오히려 조금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 그럼 반감기가 보통 한 2024년 4월 정도 보지 않나요? 4월이에요. 4월. 네. 그러면 2024년 말로 가면 오르는 거 아니에요? 오르죠. 무조건. 그럼 그때 그러니까 보통 얘기할 때 한 2024년 되면 최소 1억 원 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억은 넘겠죠. 그렇게. 네. 그러니까 반감기 그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누구나가 다 아는 정답이잖아요. 1 플러스 1은 2라고 생각하는 거는 누구나가 다 열의 9은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역발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만약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도 거기에 단기적으로 실망하지 마셔라. 그래서 그것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장기적인 프레임으로 두시면 수익률은 분명히 난다. 네. 그래서 기대값을 조금 그 타이밍엔 좀 약간 내려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지금 그 매크로 이슈 좀 보면은 아까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얘기해 주시고 우크라 러시아 전쟁도 막 얘기해 주시고 또 보면은 뭐 아무튼 뭐 미중 패권 전쟁도 뭐 미중 회담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그 연속선상에 계속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인플레 이슈도 항상 계속 있는 거고 잠재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과연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자산들의 가격이 오를 수 있을까? 물론 최근에 이제 뭐 그 CPI 지수 보면서 나스닥이나 뭐 S&P가 좀 돌아섰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많이 눌렸다가 올라간 거잖아요. 네네. 근데 계속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막 내년에. 저는 어떤 거를 2024년에 좀 주목을 많이 하냐면 일단은 11월 달에 2024년 11월 달에 대선이 있어요. 미국 선거가 그렇죠. 있죠. 맞아요. 한국도 이제 아마 선거가 상반기에 있고 하반기에 아마 2번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1월 달에는 대만 선거가 있습니다. 네. 뭐 그걸 다 이제 복합적으로 뭐 그게 중요하다기보다 어쨌건 미국 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선거 전 어느 순간까지는 그런 대로 그냥 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에서 뭐 강경하게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약간 그 우크라이나 2년 동안 지리하게 끌었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좀 종전이라기보다는 휴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땐 좀 중요 핵심 이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전쟁도 되게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어찌 보면 공식적으로 발표된 걸로는 러시아가 전 세계 군사력 2위 국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군사력에서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꽤 높지 않을까요? 22위예요.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는 그냥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2위와 22위가 전쟁을 해요. 근데 며칠 안에 끝났을 전쟁이 좀 물음표를 던져보시면 좀 맞아요. 재밌죠. 진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러시아가 전쟁을 지리하게 끌고 갔을까? 이 전쟁이 지리하게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에서 중요한 일들이 두 가지가 발생됐어요. 하나는 전 세계 인플레이션, 또 하나는 전 세계 인프라망이 G7을 미국을 필두로 한 G7으로 엮여 있던 게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인프라가 브릭스 쪽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오페크 플러스도 브릭스 쪽에 이제 가까워지게 사우디가 어느 순간에 오일머니 결제를 달러에서 위안화나 본인들의 어떤 그 화폐로 바꿔버리잖아요. 그거랑 사실 우리 지금 가상자산하고 저는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야, 진짜 넓게. 거기서도 사실 달러가 중심축에 있던 그거를 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오페크 연합이 달러 결제만 점진적으로 배제시킨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 인덱스 비율은 점진적으로 2030년까지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미, 중이 지금까지는 뭐 어느 선까지는 서로 무역 거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한테 달러를 받고 물건을 헐값에 수출을 했었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중국이 내수 시장이 어느 정도 크고 자국에 있는 뭐 국민들의 GDP, GNP가 올라가면서 자생적으로 중산층이 많이 늘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내수 시장이 어느 정도 탄탄해지니까 더 이상 미국한테 수출할 필요가 없고 내수 시장만으로도 전기차, BYD라든가 뭐 테슬라라든가 자체적으로 거기서 그러면 달러에 관해서 막 이렇게 쥐고 틀어줄 필요도 없죠. 그러면 여기서도 달러가 배제되고 또 미국은 또 되게 아이러니한 게 미국 내에 공장 건설률이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갔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부터 원래 이 정책은 있었어요. 근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활용 점정을 찍었는데 아마도 향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자국 우선주의를 앞에다 내세우면서 무역 거래에서 브릭스와의 어떤 이런 거는 좀 인프라를 많이 끊어버리지 않나. 그러면은 여기도 내수 시장 위주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달러의 수출 물건을 수입했던 게 그냥 여기서 막혀버리는 거죠. 그냥 북미에서만 이렇게 돌겠죠.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그래요. 그게 사실은 뭐 미국도 이미 알고 있지 않나. 명목 화폐의 종말에 관해서. 명목 화폐, 그러니까 달러가 거의 기축통화로 있던 게 거의 100년 금방이 다 됐거든. 그러니까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가상화폐 쪽이 또 거기 선점해서 그걸 가져가려고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선점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달러의 자리가 빠져야 사실은 이 가상자산이나 전 세계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CBDC가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 공간을 앞에서는 달러의 발권력이나 어떤 뭐 자국의 그런 거를 뭐 움켜쥐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있다는 거죠 이미. 아, 그러니까 이미- 자연스럽게. 아, 이미 큰 흐름이다.